여러분, 레이 달리오 이러면 브리치워터라는 펀드를 만든 장본인이죠. 거기에 지금 최고 경영자를 지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레이 달리오라는 실전 전문가가 사실 금융위기도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예상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29년부터 현재까지 대다수의 경제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예측도 하고요. 주식 투자도 하고요. 그래서 거부가 된 인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 달리오가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충분히 설명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잔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레이 달리오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말입니다.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요발 인플레이션이면 다시 말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다면 이것은 금리 인상을 해서 수요를 좀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러면 수요를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도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게 공급 사이드, 공급 측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도 이게 안 떨어집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오일 쇼크 때 그랬잖아요. 오일 쇼크 때 중동에서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란이 어떤 준동을 하고 이러면서 유가가 폭등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공급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공급해서 해주는 회사들이 나 유가 2배 올리겠어, 나 유가 3배 올리겠어, 이렇게 되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돼요. 금리를 올린다고 이게 잘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는 못 잡고 경기 침체만 불러온다. 이 말 지금 레이 달리오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 주식은 어떨까요? 채권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모두 그 가치가 동반 추락한다는 게 레이 달리오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는데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다 보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돌이 날 수밖에. 사실 저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야기했을 때도 제가 아니다. 이거 일시적인 거 잘못 판단했다. 왜냐하면 공급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유지열 총재나 홍남기 전 부총리가 이야기했을 때도 틀렸다. 미국이 틀렸는데 우리는 더 많이 틀렸다. 왜냐하면 원자재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더 많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작게 하려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을 다운시켜야 된다.
원자재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줄여준다든가 기업의 비용을 낮춰주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낮춰주고 기업을 지원해주고 R&D 자금을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기업에서는요. 생산성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뚫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예. 지금 기업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레이 달리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임금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예, 여기다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니까 노조의 반발이 심각해서 결국 앞으로 당분간 예,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예, 쉽게 말하면 저성장 고물가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성장 고물가가 됐을 때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에 예,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5월에 소비자 물가가 8.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요 6월에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거는 시장의 예상치는 8.8% 뭐 9%까지 예상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금리 인상을 아주 고강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월에도 말입니다. 예, 7월에도 0.5%의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27일 날이죠. 7월 27일 날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기본적으로 2.5%가 됩니다. 2.5%.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경기 침체는 그렇게 되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현상은 비슷한 양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상황도. 그죠?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니까 예, 금리를 올리면 그에 따르는 예,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은 벌써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정부만 아니라고 해요. 상무장관도 아니라고 그러고 재무장관도 아니라고 하고 예, 연방준비제도 중앙의 의장도 중앙은행의 예, 장도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지표는요. 미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가 최대가 나올 때가 2.1% 마이너스입니다. 예, 마이너스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예를 들어서 8.8%가 간다. 예, 여러분. 저성장 2.1%, 고물가 8.8%. 이미 맞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안 미치기 시작하는 게 진정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먹히죠. 왜?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금리는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레이 달리오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면 소비자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예, 이게 결국 시장에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는 결국 말입니다. 예,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의 추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이런 상황이 말입니다. 예, 더 심각하게 되면 아마 시장의 충격도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 시장은요, 지금 레이 달리오의 말처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오늘 또 떨어졌어요. 예, 이게 뭐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왔다 갔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의 면면을 보면 말입니다. 모두가 예, 경기가 침체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떨어진 것은 여러분 예, 다우산업지수가 떨어진 것은 기업의 실적들이 좋을까? 예, 결국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기업 실적들이 나쁠 거다 하는 예측이 지배적으로 물리면서 떨어졌습니다. 0.52%가 떨어졌고요. 164.31이 떨어졌습니다. 31,173.84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2.26%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의 급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떨어졌고요. 262.71이 빠져서 11,372.60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은요. 어째 보면 말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로 치닫기 위한 시작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릴 수는 없어요. 금리를 올리되 너무 고강도로 올리지 말고 반면에 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라. 쉽게 말하면 단위당 생산성을 더 높여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 실전 투자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말입니다. 예, 이게 선진국 입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는 올리되 생산성 향상을 하면 결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흥국이나 개도국으로 오면 상황이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화폐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거의 100% 해외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조의 어떤 강도, 노동운동의 강도가 미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괜찮을까요? 여기에 말입니다. 2024년인가요? 2024년이면 그때는 총선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반, 내년 중반이 넘어서만 총선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또 포퓰리즘이 굉장히 활개를 칠 겁니다. 포퓰리즘이. 그렇게 되면 이게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상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쉽게 회복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장을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실전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본인들의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은요. 절체절명의 어떤 진단이라고 봐야 돼요. 본인들이 돈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이렇게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들을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가들은요. 전체 거시경제를 보면서 그 틀을 읽을 수 있지만 실전 투자자들은요. 현상에서 실물경제를 이해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시장은 변화하고 변화하는데요. 실전 투자자들은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진단을 한다는 사실. 저는 항상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까지 주목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